70대 초반의 순자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기차표를 꼭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행 기차는 터널을 지나며 도시의 소음을 뒤로 했다. 산과 계곡이 펼쳐지자 순자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다. 고향 버스터미널에 내린 순자를 맞이한 것은 낡은 마을버스 한 대였다. 운전기사는 백발의 노인이었고 승객은 순자를 포함해 겨우 서너 명뿐이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덜컹거릴 때마다 순자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학교 가는 길, 시장 보러 가는 길, 그리고 첫사랑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통해 운전기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 그것은 분명히 준호였다. 준호 씨?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도 백미러를 통해 순자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버스는 마을 입구에 멈춰 섰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순자와 준호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이 버스 곧 없어집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승객이 너무 줄어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의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사람들도 추억도 그리고 이 작은 마을 버스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버스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다리 같았다. 1970년대 20살의 순자는 시내 양장점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에게 교육은 꿈이었다. 같은 야간학교에 다니던 준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청년이었다. 둘이 처음 만난 것은 학생의 모임에서였다. 당신은 유신체제로 인해 사회 전체가 경직되어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꿈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준호는 민주주의를 외쳤고 순자는 여성도 당당히 사회에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봄날 저녁 강가에 앉은 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런 날이 올 거야. 우리가 만들어 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준호는 경찰서에 끌려갔고 순자의 집안은 딸의 연애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집안끼리의 사랑은 사치였다. 입영 통지서가 나왔을 때 준호는 순자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군대 다녀오면 결혼하자. 하지만 순자의 아버지는 딸을 서울로 보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군대에 간 준호로부터 편지는 점점 뜸해졌다. 남북 대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전방 부대의 군인들은 휴가도 나오기 어려웠다. 순자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생활에 쫓기며 지냈다. 어느 날 고향 친구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준호가 전역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순자 역시 몇 년 후 직장 동료와 결혼했다.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서로의 젊은 날은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었다. 혁명을 꿈꾸던 청년과 당당한 여성을 꿈꾸던 소녀. 그들의 첫사랑은 시대의 무게에 짓눌려 묻혀버렸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순자는 아들 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대기업 임원인 민수는 바쁜 일정 사이로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만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엄마, 왜 갑자기 고향에 가신다는 거예요? 서울이 좋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고.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순자는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고향 노래 기억하니? 그런 감성적인 이유로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세대는 너무 과거에 매달려요. 앞으로 살아야죠. 며칠 후 화상통화로 만난 딸 은경도 마찬가지였다.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는 은경은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의 방식은 달랐다. 엄마, 거기서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의료시설도 부족할 텐데. 차라리 여기로 오시는 게 어때요? 은경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성공했지만 그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는 젊은 시절의 꿈을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준호와의 사랑도 자신의 꿈도 모두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순자에게 희망을 준 것은 대학생인 손녀 지은이었다. 할머니 시대 이야기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는 지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들려주었다. 가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첫사랑의 아름답고 아픈 기억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할머니도 저희처럼 사랑하고 꿈꿨구나. 지은의 말에 순자는 깨달았다. 세대의 벽은 대화로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용기만 있다면. 지은은 제안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일기로 써보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순자의 일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바다정원은 준호가 은퇴 후 운영하는 작은 쉼터였다. 마당에는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고 2층 창문에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준호는 만족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준호에게 이곳은 위로였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세었다. 고향에서 순자를 만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순자야, 제주도에 작은 숙소를 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놀러 와라. 바다가 참 예쁘다. 며칠 후 순자가 정말로 제주도에 왔다. 공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반가웠다. 준호는 렌터카를 운전하며 제주도 곳곳을 안내했다. 성산 일출봉에서 보는 일출, 한라산의 철쭉, 올레길의 평화로운 풍경. 여전히 아름답구나. 순자는 바닷가에 앉아 중얼거렸다.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이제야 좀 평온해졌어.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갓 잡은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니까 어때? 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자유로워.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아.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빛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보며 젊은 시절을 추억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했다. 여기서 며칠 더 있다 갈까? 순자의 제안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어느 날 밤 준호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찬 땀을 흘리며 일어나 창가에 섰다. 달빛 아래 바다는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준호는 북한군과의 교전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절친했던 동기 한 명을 잃었다. 이름은 김태수, 고향은 부산. 준호보다 1살 어린 청년이었다. 태수는 전역 후 간호사와 결혼해서 부산에서 작은 병원을 차릴 꿈을 갖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경계 근무였다. 하지만 북한군의 침투 시도가 있었고 교전이 벌어졌다. 준호 옆에 있던 태수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준호야, 부모님께. 그것이 태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준호는 태수를 업고 후송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19살의 젊은 생명이 꺼져버린 것이다. 준호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녁 후에도 종종 악몽을 꾸었고 갑작스런 소음에 깜짝 놀라곤 했다.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조차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평생의 상처였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온 순자가 준호의 침울한 표정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태수의 이야기, 그 후로 계속된 악몽,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독. 순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서. 순자의 따뜻한 위로에 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5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도 상처가 있어. 순자가 말했다. 너와 헤어진 후 사랑 없는 결혼을 했지. 의무감으로만 살았어. 그 공허함을 아무도 몰라줬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향 마을에서는 매년 봄 벚꽃 축제가 열렸다. 올해는 특히 의미가 깊었다. 마을버스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축제였기 때문이다. 순자와 준호는 함께 축제에 참석했다. 작은 무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70대 할머니의 가야금 연주, 아이들의 사물놀이, 그리고 중년 남성들의 합창. 소박하지만 정겨운 무대였다. 야, 순자야.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었다. 곧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다웠다. 준호까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옛날 이야기가 쏟아졌다. 학창시절 에피소드, 각자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세월에 대한 감회. 저녁이 되자 무대에서는 옛 가요들이 울려 퍼졌다. 동백아가씨, 무정, 사랑하는 마음. 1970년대 히트곡들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따라 불렀고 어느새 전체가 대합창이 되었다. 준호가 순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춤출래? 순자는 부끄러워했지만 준호의 손을 잡았다. 무대 앞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췄다. 다른 노부부들도 하나둘 나와서 함께 춤을 췄다. 옛날 학교 축제 때도 이렇게 춤췄었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넌 정말 예뻤어.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도 예뻐?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마을의 조용한 밤거리에는 봄꽃 향기가 가득했다. 이런 밤이 계속되면 좋겠다. 순자의 중얼거림에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손녀 지은이 할머니와 함께 작성한 순자의 일기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은이 SNS에 올린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또 공유되어 어느새 수만 명이 읽게 되었다. 우리 할머니도 20대였을 때가 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어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로맨틱했다니. 댓글들이 쏟아졌다.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사랑도 하고 꿈도 꾸었다는 것을.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순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지은의 설득에 못 이겨 출연하기로 했다. 준호도 함께 나오게 되었다. 어떤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순자는 미소 지었다. 운명이었나 봐요. 폐쇄 직전인 마을버스에서 50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준호가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고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 제안도 들어왔다. 더 중요한 것은 순자의 아들 민수와 딸 은경의 변화였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네요. 민수는 전화로 사과했다. 엄마도 저희 나이에 꿈이 있었고 사랑도 하셨구나 싶어서 새삼 존경스러워요. 캐나다에 있는 은경도 화상통화로 눈물을 보였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포기한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뻐한 것은 지은이었다. 할머니, 우리가 세상을 바꿨어요.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된 거예요. 순자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벚꽃이 만개한 강변공원에서 순자와 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마치 자연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순자야. 준호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와 결혼해 줄래?
이제라도. 준호의 고백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순자의 걱정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시작인 거야.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계절이 남아 있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다. 50년 전에 사주지 못했던 반지야. 그때는 돈이 없어서. 순자는 손을 떨며 반지를 받았다. 크기도 딱 맞았다. 준비해온 준호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래, 이제라도 함께 살자. 순자의 대답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이었다. 며칠 후 작은 혼례식이 있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제주도 바닷가에서의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순자의 아들과 딸, 손녀 지은, 그리고 준호의 조카들까지.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축하했다. 순자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준호는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전통적이지만 우아한 모습이었다. 주례사는 따로 없었다.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당신 덕분에 인생의 봄을 다시 만났습니다. 늦은 봄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서약은 감동적이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순자와 준호는 바닷가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몇 개의 봄이 더 올까? 순자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했다. 하루하루가 봄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에 나란히 그어졌다.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다.